자, 오늘 드디어 미국의 독립과 중앙은행의 역사라는 주제로 책 리뷰를 이어갈 텐데요. 사실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 2달 정도는 좀 기다렸어요. 워낙 이 영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 또 요즘에 워낙 경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좀 힘이 빠지거든요. 조회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구나. 제 주변에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어려운 거를 잘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까? 역사거든요. 예, 역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예요. 또 미국의 역사 중에서도 중앙은행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재밌거든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 책 제목이 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입니다. 이 그림자 정부 책과 그다음에 이 화폐 전쟁 책이 서로 뉘앙스가 같고 방향이 같아요. 그림자 정부 책이 먼저 쓰여졌고, 화폐 전쟁이 그 다음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 정부 책이 이제 정치편이 있고 경제편이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화폐 전쟁은 거기서도 이제 이 돈의 주인이 누구고, 이 돈과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라든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조작해 나가는지, 그런 유대인들과 일루미나티와 뭐 프리메이슨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사실 되게 재미없는 주제인데 이걸 봐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힘을 입어서 지금 2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료를 아직 안 만들었고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미국의 독립부터 남북전쟁 전까지입니다. 미국의 제2은행까지 알아볼 텐데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죠. 그래서 자, 먼저 독립 전에 미국을 알아보고 갈게요. 이전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 연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지금 이 파트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북미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1은행, 남북전쟁이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연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17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기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지. 그래서 이제 독립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식민지였죠. 식민지. 어디의 식민지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영국, 이 조그만 섬나라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대륙. 이게 지금 이제 북미 대륙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죠. 지금 여기는 이제 프랑스가 나눠서 점령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미국의 지금 동부 지역. 그 다음에 뭐 인도라든가 뭐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소위 대영 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의 전성기는 1700년대 중엽이었다. 중앙은행 설립 후 환정꾼들, 금융가들이죠. 로스차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정꾼들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고 있었는데, 영국은 총 4번에 걸친 큰 전쟁을 치르면서 1억 4천만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 영국 정부죠. 영국 정부 왕실이 은행한테 1억 4천만 파운드라는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영국이 패권국이어서 파운드가 지금의 달러처럼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근데 그 파운드를 찍어내는 은행이 로스차일드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힘이 없는 거죠, 사실상. 하여 궁여지책으로 식민지였던 북미 대륙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버립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살아야 되니까.
식민지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뭐 고려시대라든가 일제시대라든가 이런 식민지 나라를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서 어떤 건지 잘 알죠. 자국을 위해서 이들은 자국을 위해서 식민지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데 독립 전에 미국이 아직 환전꾼들의 영향이 없어 영국에 비해 가난한 상태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땅덩이도 넓지만 그래서 원주민이 살던 곳을 청교도들이 넘어가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고 발빠르게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가서 경제를 장악해 버립니다. 저희가 요 앞 시간에 잠깐 프리뷰로 미국을 장악한 로스차일드라는 영상을 보면은 그런 이제 금융가들이 어떻게 미국을 장악하는지 거기서 잠깐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뷰를 먼저 보고 이 앞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 식민지 유가증권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벤저민 플랭클린.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1757년 영국으로 건너가 독립전쟁 전까지 18년간 지폐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였다. 하여 완전 신용으로 거래하는 유가증권을 만들어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가증권 때문에. 식민지 유가증권이 없었다면 전쟁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계속 영국의 식민지였겠죠. 지금 독립 전에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영국에서 이 화폐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화폐법이 뭐냐면 지금 이 100달러 지폐에 나와 있는 요 분이 프랭클린이에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 식민지 유가 증권을 유통해서 쓰고 있어서 영국에 갔다가 이제 영국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네는 뭐 어떻게 그 유통을 지금 하고 있냐?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자신 있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은행에 빚을 지지 않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산업과 상업에 필요한 만큼만 발행해서 유통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구매력을 조정한 정도만 우리는 발행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놀란 겁니다. 왜 놀랬냐? 이 식민지 유가 증권이 이제 일종의 화폐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적으로 장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1764년이죠. 식민지에서 자체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립을 할까봐. 그리고 미국을 따라서 뭐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이 영향을 끼칠까봐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금을 금과 은으로만 내라. 왜냐면 이 식민지 유가증권은 은행을 가면은 바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돈으로. 뭐 금과 은이었겠죠 당시에. 아니면은 이 유가증권 어떤 그런 뭐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양을 조절하는 그런 구매력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금에 뒷받침돼서 금이나 은을 뒷받침해서 발행하는 화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 보스턴 차 사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영국에서 인지세법과 타운젠드법 이거는 이제 영국의 그 법안을 발의낸 사람의 타운젠드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 한 5개의 법이 있어요. 네, 5개의 법이 이 뭐냐면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 정책입니다. 이 인지세도 똑같아요. 모든 어떤 그런 발행하는 어떤 종이나 신문이나 이런 간행물에 인지를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세금을 걷어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에 반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넘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영국의 그런 국민들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데 다 게르만족에서 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에 사실상 많이 살았다.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변장을 해서 마치 원주민이 반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보스턴에 정복한 배에 홍차를 다 갖다 버린다.
바다에 갖다 버려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은 절대 깎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렉싱턴에 콩코드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영국군이 이 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콩코드에 있던 미국의 식민지 부대죠. 식민지 부대 무기고를 급습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병대와 무력으로 이제 충돌을 한 거죠. 이게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렉싱턴 이 전투 때 이미 영국은 미국의 금과 금을 모두 세금 명목하에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 다시 집행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1200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금의 뒷받침 없이 화폐를 발행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코로나 때 돈을 누가 풀었냐? 연준에서 풀었다. 그래서 경기를 조절한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설립이 되는데, 이 북미은행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창설이 됐는데, 1781년 독립전쟁 끝나기 한 2년 전이죠. 미국의 의회는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독립 후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그때 이 로버트 모리스, R 모리스로 하는 개인 소유의 중앙은행 창설을 허락해 줍니다. 이 사람은 군수무자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전쟁 때, 미국의 독립전쟁 때 군수무자를 이제 팔아가지고, 아마 돈이 많으니까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그 정치인들을 매수하는데 능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을 그대로 모방해서 은행을 설립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서기꾼으로 아마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제 중앙은행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 자, 모리스는 모금액 40만 달러 기본 자금을 한 뒤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프랑스에서 빌려온 금을 북미은행에 보관하도록 유도했다. 미국이 이제 옆에가 이제 프랑스잖아. 당시 나폴레옹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금을 빌려옵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왜냐면은 루이지애나 주도 그 미국에서 사거든요. 나폴레옹한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금을 융통해 오면 예치를 중앙은행에다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금의 10%만 남겨두고 다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밀턴과 이 토마스 윌링, 이 사람들 다 한패인데, 이 사람들한테 다 융자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다시 투자를 넣으면은 이제 자기 자본이 몇 배로 계속 불려나는 거예요. 몇 배로. 왜냐면은 10%만 남겨두고 이 돈을 뻥튀기 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투자를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0원만 남겨두고 9만 원을 다시 또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을 굉장히 뻥튀기 시켜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건데, 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동업자들과 함께 그 돈을 융자하고 다시 은행에 투자해서 자기 자본을 엄청나게 팽창시킨다. 화폐 발행권까지 얻어 영국은행과 같은 정권을 행사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아는 거죠. 이 중앙은행이 생겨나서 4년 후에 1785년에 의회에서 차타권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이 중앙은행 생겨나서부터. 왜? 화폐를 이렇게 찍어내니까.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6년 후에 해밀턴이 재무장관이 되고 모리스와 함께 이름만 바꾼 중앙은행을 다시 설립한다.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1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아는 이제 프리메이슨이에요. 군인 출신이죠. 군인 출신. 독립전쟁의 군인 출신이어서 이기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 근데 당시에 이 버지니아 주지사, 그다음에 이 뉴 잉글랜드 주지사 출신으로 이렇게 해밀턴과 이 제퍼슨이 각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으로 이제 왼팔이었어요. 해밀턴이 더
이 조지 워싱턴한테 신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각자 주장이 이제 왜 달라졌냐면, 왜 싸웠냐? 미국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 50개 주가 넘지만 그때 당시는 동부 쪽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로 이제 이 뉴잉글랜드에서 많이 합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주가 전쟁 빚이 제일 많았어요. 버지니아 주는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퍼슨은 이 전쟁 빚을 갖다가 이 미국이 지금 전쟁 빚을 엄청난 경제 위기에 처하니까 각자 갚자. 주마다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갚자. 이런 주의였고, 여기가 민주당이에요. 이제 민주당. 근데 이제 공화당이 오히려 반대죠. 이때는 공화당이 아니다. 모든 주가 다 고르게 분담해야 된다. 왜냐면 같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빚과 전라도의 빚이, 아니면 뭐 경상도의 빚, 충청도의 빚을 다 따로따로인데 하나 묶어가지고 다 각자 나눠서 각출하자. 이래버린 거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굉장히 둘이 맞붙었는데, 해밀턴이 빨리 중앙은행 만들어서 이 위기를 지금 타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퍼슨은 막은 거죠. 개인 소유의 중앙은행은 절대 안 된다. 왜 민간한테 주냐? 국가에서 해야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뭘로 타협을 하냐면, 지금의 경제 수도가 뉴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가 워싱턴인데, 원래는 뉴 잉글랜드가 지금의 뉴욕주인데 여기가 원래는 수도였어요. 네, 원래 수도를 뉴 잉글랜드가 해야 되는데, 이 북부죠. 이쪽은 북부고 워싱턴은 남부예요. 남부에서 해야 된다. 무조건 수도 우리 쪽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수도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중앙은행 설립하게 해주면 수도 니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지금의 미국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이 워싱턴 DC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하고 취해법권이 있어요. 미국의 수도지만 취해법권과 이 주식회사로 돼 있는 땅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이제 해밀턴이 중앙은행을 설립하는데 이 영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수의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래도 어릴 적에 좀 불우하게 자라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나. 근데 또 굉장히 똑똑해서 유대인의 자본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못 살았어요. 올해는 못 살았다. 근데 나쁜 짓 하면 원래 오래 못 삽니다. 무슨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자, 해밀턴의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격렬한 논의 끝에 상원에서는 약소한 차이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도 39대 20으로 통과되었다. 볼까요? 중앙은행은 개인이 소유하며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두고 각 지역에 지점을 설립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페드, 연준이 12명의 이사와 6개의 지점이 있죠. 은행 지점이. 정부의 화폐와 세금 징수는 반드시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국세청 역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굉장한 명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정부도 돈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다. 총 자본금은 $10,000,000로 하며 개인이 80%, 정부가 20% 주식을 각각 보유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25명으로 하되 20명은 주주 중에서 5명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을 설립하면서 마치 정부 소유인 양, 정부가 20%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개인이 80% 갖고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기관이 양 홍보를 하는 거죠. 이제 끝까지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끝까지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하는데, 이 제퍼슨과 메디슨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이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제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유부단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국가의 채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인데, 이제 해밀턴이 더 똑똑하죠.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외국 자금을 주식으로 유입하지 않으면 정부는 얼마 못 가 우리나라 망한다. 미국 망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해밀턴의 중앙은행 법안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법입니다. 이 말이 더 맞죠, 사실은. 헌법에는 화폐 발행을 의회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그 의회가 권한을 민영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왜 민간한테 그걸 하냐.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근본이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금을 끌어들여와서 화폐를 발행해야 이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때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근데 외국 자금 안 들어와서 지금 금은이 없는 상태인데 화폐를 어떻게 발행하냐. 이제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설립이 됩니다. 해밀턴이 이겨요. 자, 아까 미국 정부가 200만 달러를 초기 자본금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800만 달러를 이 주주들, 이 로스차일드와 잉글랜드 은행,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주주들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안 넣죠. 어떻게 안 넣냐? 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때문에 돈을 안 넣어도 됩니다. 자, 1000만 달러 중에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8%에서 12%예요, 보통. 그럼 10%로 잡고 10%만 남겨주고 90%로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 달러를 이제 미국 정부에 받았죠. 받았으면 이제 100만 달러 있죠. 100만 달러. 100만 달러만 남겨두고 지폐를 발행해서 이 800만 달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해요. 그러면 1000만 달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제일 나쁘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자, 밑에 읽어보면 해밀턴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중앙은행은 뉴욕 맨해튼 은행과 함께 월가에서 제일 가는 은행이 되었다. 이 맨해튼 은행은 후에 1955년 록펠러의 체이스 은행과 합병하여 지금의 체이스 맨해튼 은행이 된다. 중앙은행이 설립된 1791년부터 1796년 5년 동안 미국 정부의 채무는 무려 820만 달러로 증가한다. 이에 제퍼슨은 1798년에 격노하며 말했다.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연방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싶다.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거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제퍼슨은 중앙은행 폐지를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1811년 차트권이 종료되자 쌍방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하원에서 65대 64로 연장안이 부결되었다. 드디어 부결됩니다. 그래서 이 제1은행이 막을 내리는데 상원에서는 동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동률이니까 통과 안 되다가 부통령인 조지 클린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평을 든 거죠. 부결표를 던짐으로 제2중앙은행은 문을 닫는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을 곤란하게 빚쟁이로 만듭니다. 누가 있냐?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냐? 1812년 전쟁을, 이 3년 전쟁인데 이거를 일으켜요. 이게 영국과 영미 전쟁이거든요. 영미. 영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식민지 전쟁을 하는. 왜 했냐? 중앙은행 사유가 절대 안 된다. 이 메디슨이 반대를 해버렸어요. 4대 대통령이죠. 반대하니까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연장 안 해? 그럼 너네 다 죽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1812년 전쟁으로 이제 알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거고, 중앙은행이 1811년 3월 3일자로 박탈되자 1년 뒤에 네이선의 말대로 영국은 다시 미국을 침략한다. 영국의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이선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당시 나폴레온과의 전쟁으로 열세했던 영국은 전쟁에서 패하지만 미국은 3년간 전쟁으로 4,500만 달러에서 1억 2,700만 달러까지 부채가 증가합니다. 돈을 또 찍어냈나 봐요. 왜냐면 전쟁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거든요. 결국 메디슨 대통령은 1815년 전쟁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중앙은행 설립을 승인해버립니다. 왜?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임기도 마찬가지지만 정권 뺏기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2북미은행이 만들어집니다. 1817년부터 1836년까지 20년간 만들어지는데 이 위키백과에서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미합중국 제2은행 1817년 1월 미국 의회의 공인데
미국의 은행이다. 제1은행이 소멸한 지 6년이 지나서 만들어집니다. 자, 왜 만들어지는지 공인 연장 이제 거부했던 많은 의회들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미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군사비 충당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총 발행 주식이 이제 늘어나죠. 아까 1,000만 달러였는데 3,500만 달러 늘어나고 똑같이 정부가 20%, 나머지 개인 4천여 명이 80%로 갖는다. 뭐 로스차일드, 뭐 잉글랜드 은행 뭐 다 엄청 들어가 있죠. 록펠러 뭐 이런 것처럼. 로스차일드가 중앙은행을 장악해 버립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적이 나타나죠. 바로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인데 이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 영미전쟁, 1815년 영미전쟁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대승해서 이제 유명해진. 근데 이분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를 찬성했던 분이고 굉장히 과격하게 그 노예를 억압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 중앙은행 폐지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지만 근데 또 완전히 폐지한 거 아니거든요.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가 살아있는 한 은행은 계속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12년 후가 지났는데 미국은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테네시주 출신의 앤드류 잭슨을 필두로 중앙은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잭슨 대통령 이제 당선을 시키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앙은행이 있으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서 발전 안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싫어했다. 그만큼 또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 중앙은행이 그런 경제 성장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너무 많이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중앙은행 특허 갱신 차타권이죠.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3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앙은행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 지금 20년 이제 차도권을 얻고 연장하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굉장히 명언을 날립니다. 은행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공고를 냅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연방 정부 소속 중에 11,000명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 이제 연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약 2,000명이었는데 오늘부로 모두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1832년에 연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36년까지가 차터권인데 연임을 해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중앙은행 민간은행이니까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에서 국가 채무 전부 갚아버려라. 돈 다 빼라. 국가 돈 20%였잖아요. 그거 다 빼고 왜냐면 그걸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해서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 빌려주니까 그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잭슨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요 두 사람이 이제 1장관, 2장관이거든요. 재무장관인데 이 맥클레인과 듀안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로스차일드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재무장관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로스차일드 가에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 세 번째 로저 톤이라는 재무장관이 다 해고되거든요. 이 사람 다 해고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은행 경영권을 연장하려는 법안은 상원에서 28대 20으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도 167대 85로 가볍게 통과되었다.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려요. 대통령의 권한이죠. 재무장관들에게 중앙은행의 정부 예금을 빼서 각 주들의 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해라. 정부 돈이니까. 맥클레인과 듀안이 근데 이를 거절하면서 해고되었고 토니가 임명되고 나서야 진행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시 행장이 누구였냐면 이 비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비들은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쓰여 있어요. 대통령한테 엄청난 큰 실수했다.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는 토니 장관 물러나라고 불신임안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돈 다 걷어들여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원성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한다. 이제 돈 연장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출 막아버리니까 집을 못 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럼 국민들 다 힘들어지거든요. 이 대출의 맛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들이 통화량을 줄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융자해준 돈도 다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공황이 발생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비들은 잭슨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고 직접적인 원인이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빼갔다. 이렇게 선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비들이 엄청나게 유리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쏟아지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임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이 살기 어려워지면 이제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은행은 다시 정치인들의 성원을 얻게 된다. 왜? 은행이 망가져버리면 경제밥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달 내 의회는 공항회기라는 긴급의회를 소집하고 6개월 후 대통령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최초로 26대 20으로 가결된다. 잭슨이 이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역전하냐? 이 조지 울프라는 펜실베이니아 7대 주지사,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없었어요. 찾기 좀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잭슨 편을 듭니다. 같은 당 출신이거든요. 국민 경제를 어렵게 조장하는 저런 은행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해버리니까 이 비들이 말실수를 해요. 뭐라고 말실수를 했냐? 미국 경제를 더 어려운 공황으로 몰아넣겠다. 이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기에 저 새끼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지게 할 거다, 몰아넣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걸 또 공식석상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차특권 연장이 부결돼 버려요. 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은행 내 비위를 조사해 봅니다. 하지만 비들은 특별위원회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고 이러한 줄다리가 이어지는 동안 잭슨은 1835년 36년에 이제 차특권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 남은 국가 부채를 모두 갚아서 정부는 이제 중앙은행에 빚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도 미국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채무가 다 중앙은행 연준에다가 갖고 있는 채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일루미나티 세력이 이제 말을 안 듣니까 잭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암살이 시도가 된 대통령이다. 이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권총이 이제 불발돼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어요. 1835년 1월 31일 잭슨이 어느 한 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 출신의 실업자 페인트공 리처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잭슨의 뒤를 밟아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 대통령에게 권총을 들이댔으나 불발되어 참변을 원했다. 당시 32세 저격범은 스스로를 영국 국왕의 합법적 계승자, 영국 국왕의 합법적 계승자면 페인트공이 왕실이다? 이거 미친놈으로 본 거죠. 정신병자로 단정해 무죄로 풀려났다. 잭슨이 마지막 국채를 상환하고 22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면 죽입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유럽의 권력자가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로스차일드겠죠. 네, 로스차일드. 이 악의 세력들. 왜냐면 일루미나티가 1776년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35년이니까 한참 이 일루미나티가 활동할 때죠. 혹시라도 붙잡히면 신변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쏠려고 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중앙은행이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전쟁이 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폐지되자 영국은 즉시 보복 조치로 미국의 각종 대출을 중지하였다. 이때까지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까지 가야 비로소 패권국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
이 유럽의 힘이 굉장히 셌거든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건 황금 화폐 공급량의 축소였는데 이 로스차일드가 유럽의 금융 세계를 장악하면서 화폐 유통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걸 다 걷어들인 겁니다. 대출 안 해주고 미국의 중앙은행 운영을 통해 미국의 화폐 수급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금이 있어야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미국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화폐 유통 부족을 국면에 들면서 1837년 대공황에 빠졌다. 중앙은행 없어지자마자 경제 공황이 생겨버립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그 파괴력은 1929년 대공황과 맞먹는 정도였다. 1929년이 우리가 공황 중에 공황인 대공황이잖아요.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1837년, 1957년, 1907년 공황은 로스차일드 대병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화폐 발행하면 내가 짱이다. 이제 이런 거죠. 중앙은행의 기능이 상실하자 비들은 사기죄로 이제 기소되고 체포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잭슨은 사설 중앙은행 제도를 없앴지만 그 뿌리를 없애지 못했다. 이 뿌리가 뭐냐?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입니다. 이게 고리대금업이거든요. 10%만 남겨주고 90% 대출할 수 있는 이게 나쁜 건데 중앙은행 아니어도 이 주 단위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없으니까 주 단위 은행들은 정부의 이제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화폐 발행에 반응했는데 근본이 화폐여서 이제 부채 걱정은 없었던 거죠. 당시 미국은. 예. 왜냐면 금이 있어야 얘네도 화폐 발행을 하니까 금보다 많이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남부의 은행들은 슬그머니 북부의 은행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한다. 북이 있고 남이 있으면 이제 남부 은행들이 북쪽의 은행들에게 돈을 서서히 이제 빼오는 거죠. 하여 남북 전쟁이 발발한 무렵 1861년에 링컨 취임 당시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합니다. 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일루미나티 세력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이 화폐 전쟁에 정말 리얼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그 인물들까지 굉장히 다음 시간에도 양이 방대할 텐데 오늘 이 영상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영상이 튀어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